여보, 이 아이가 왜 당신을 보고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말을 내뱉고 돌아선 순간 그 사람의 얼굴이 무너져 내려가는 걸 보았다. 그 표정이 내 눈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마치 내가 모르는 세상을 그는 오래전부터 품고 있었던 것처럼. 나는 그날 밤으로 문 밖에서 비가 쏟아지던 그 순간으로 되돌아간다. 그날이 내 삶을 갈라놓은 첫 균열이었다. 나는 싱크대 앞에 서 있었다. 빗물이 처마를 때리는 소리가 너무 커서 대화도 잘 들리지 않던 저녁. 된장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방 안은 장작 타는 냄새가 가득했다. 평소처럼 조용한 30년 넘게 반복된 산속의 하루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편이 자꾸만 창문 쪽을 보았다. 말을 걸어도 대답이 늦었고 손끝은 자꾸 허공에서 떠 있었다. 나는 그때부터 뭔가 불안했다. 남편이 숨기고 있는 게 있다는 건 여자의 촉이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느끼게 만든다. 여보, 오늘따라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 말끝이 너무 짧았다. 피곤할 때 저런 말투는 아니다. 나는 그의 말 속에서 무언가 감춰진 냄새를 느꼈다. 하지만 그 순간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에 모든 생각이 끊겼다. 쿵! 비바람이 치는 소리가 아니었다. 사람이 문을 치는 소리였다. 나는 남편 뒤에서 숨을 삼켰다. 이 산골에 밤에 찾아오는 사람은 없다. 누구도 이 비에, 이 어둠에, 이 길을 올라올 이유가 없다. 남편이 등불을 들었다. 불빛이 그의 손끝에서 떨렸다. 그 떨림이 나에게도 전해져 왔다. 문을 여는 순간 차가운 바람과 함께 작은 신음 같은 소리가 실려 들어왔다. 문 앞에서 20살 넘었을까 싶은 젊은 여자가 온몸이 젖은 채 쓰러져 있었다. 나는 소리쳤다. 여보, 얼른 데려와요. 저러다 죽어요. 우리는 그 여자를 안방으로 데려왔다. 남편은 젖은 옷을 풀어 말리기 위해 옆에서 수건을 꺼냈고 나는 부랴부랴 이불을 덮어주었다. 젊은 여자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작은 청가방 하나를 품에 힘겹게 끌어안고 있었다. 그 손은 떨리고 있었고 마치 그 가방을 놓치면 자기 자신까지 잃게 될 것처럼 보였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대체 어떤 사연으로 이런 날, 이런 곳에 온 걸까? 남편은 그 가방을 조심스레 들어 올렸다. 나는 즉시 말했다. 여보, 혹시라도 신분증 같은 게 있을지 보자고요. 그런데 남편이 이상했다. 가방을 들고도 펼치지 못하고 한참을 멈춰 서 있었다. 나는 말했다. 왜 그래요? 얼른 열어봐요. 그는 대답이 없었다. 가방을 잡은 손목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가방 하나에 왜 저렇게 떨리는지 그 순간 나는 아주 작은 의심을 처음 느꼈다. 남편이 지퍼를 내렸다. 등불이 흔들리는 불빛 속에서 낡은 천 사이로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떨어져 나왔다. 나는 무심코 그 사진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몸이 굳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남편이 서 있었다. 내가 결혼하기 전에 그 사람, 내가 알지 못하는 얼굴이었다. 나는 사진을 들고 남편을 바라봤다. 여보, 이게 뭐예요? 남편은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다. 얼굴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그는 숨조차 쉬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때였다. 안방 이불 위에서 젊은 여자가 숨을 헐떡이며 입을 열었다. 아빠, 나는 심장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방 안을 갈라놓았다. 아빠 맞죠? 나는 그 순간 남편을 바라봤다. 그의 눈이 피했다. 그 작은 눈동자의 흔들림이 내 마음을 찢어놓았다. 젊은 여자의 입술이 다시 떨렸다. 저 오래 찾았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따지고 싶었고
소리 지르고 싶었고 그냥 울고 싶었다. 하지만 몸이 굳어 움직이지 않았다. 숨만 거칠게 들이켰다. 이 집안에 내가 모르는 역사가 있다는 것. 그 역사에 내 남편이 있다는 것. 그 사실이 내 머릿속을 마구 긁어댔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고백처럼 느껴졌다. 나는 뒷걸음질 치듯 방문을 열고 나갔다. 문틈 사이로 젊은 여자가 말했다. 아빠 가지 마세요. 그 말이 내 귓속에서 오래 맴돌았다. 나는 걸음을 멈추지 못했다. 문 밖으로 나가 비를 맞으며 숨을 몰아쉬었다. 비가 흘러내리는 건지 내 눈물이 흐르는 건지 구분할 수 없었다. 이 집안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남편은 왜 사진을 숨겼을까? 저 여자는 누구일까? 나는 그 질문을 안고 밤속으로 걸어 내려갔다. 그 아이가 남편을 보고 아빠라고 부르던 순간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너무 많은 소리가 한꺼번에 들려오는 것 같았다. 비가 처마를 때리는 소리, 젊은 여자의 떨리는 목소리, 남편의 침묵까지. 그 모든 것이 한데 섞여 내 귓속을 뒤흔들었다. 나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비는 이미 내 어깨를 다 적시고 있었고 산길은 어둠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바람 속에 흙 냄새가 섞여 올라왔다. 몸이 젖는 건 상관없었다. 그 집 안에 더 머무르면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다. 나는 계단을 내려서며 중얼거렸다.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그럴 리가 없지. 그럴 리가. 하지만 내 두 발은 내 마음보다 먼저 진실을 의심하고 있었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 남편이 어떤 말을 하다 멈추는 순간들, 무언가를 설명하려다 삼켜버린 표정,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던 것들, 비로소 그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마치 퍼즐이 마지막 한 칸을 기다렸다는 듯. 나는 산길 아래를 향해 걸었다. 비에 젖은 흙이 발목까지 묻어 뚝뚝 떨어졌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싸늘한 공기가 폐속까지 스며들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산 아래의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 작은 불빛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다. 불빛 아래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내 신발 안은 빗물로 가득했고 바지는 엉망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엉망인 건 내 마음이었다. 조금 더 내려가니 마을 회관 앞에 모여 서 있는 사람들이 보였다. 빛이 새어나오는 창문 옆에서 어른 셋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나는 몸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어머, 저기 정이 아니여? 나는 고개를 들었다. 세 사람이 나를 보고 있었다. 눈빛에는 놀람과 또 다른 게 섞여 있었다. 마치 나를 이미 불쌍한 사람으로 정리한 듯한 눈빛.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늦었죠. 비가 갑자기 와서. 그런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들 중 한 여자가 말했다. 영감님 집에 젊은 여자 들어왔다며? 근데 그 애가 아빠 찾으러 왔다고 하더만. 나는 숨이 막혔다. 그 말이 내 가슴 속으로 파고들어 심장을 움켜잡는 기분이었다. 나는 무심한 척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방금 알았어요. 그러자 다른 여자가 쯧 소리를 냈다. 정희야, 내가 뭐라 그랬냐? 남정네들은 모르는 게 있어. 젊었을 때 뭘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순간 나는 그 말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들었다. 그들은 내가 듣길 원했다. 내가 흔들리길 원했다. 그리고 사실은 이미 결론을 내린 목소리였다. 배신. 소문은 진실보다 빨리 그리고 잔인하게 퍼진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만하세요.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떨려 있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손을 뻗어 내 어깨를 잡았다.
정이야, 나쁜 뜻은 아니여. 근데 사진도 있었다잖아. 20살 때 당신 남편 사진. 나는 손을 털어내듯 뒤로 물러섰다. 가만히 있으면 내가 이 자리에서 부서질 것 같았다. 나는 말을 자르듯 말하고 발길을 돌렸다. 저 먼저 갈게요. 뒤에서 또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았지만 그 목소리는 이미 내게 닿지 않았다. 귀에는 젊은 여자가 했던 말만 계속 맴돌고 있었다. 아빠 맞죠? 나는 그 한마디를 떨쳐내려 했지만 이미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있었다. 걸음을 옮길수록 내 마음속에서 더 많은 장면들이 되살아났다. 남편이 갑자기 깊은 한숨을 쉬던 날들, 나에게 말을 걸다가 멈춰서던 표정, 나를 바라볼 때 피곤하다고 말하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오늘 밤을 암시하고 있었던 걸까? 나는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았다. 빛이 거의 닿지 않는 곳, 비바람이 불어와 머리를 휘날렸다. 나 혼자 남겨지니 더 무너져 버릴 것 같았다. 나는 창백한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오래 숨을 참았다. 어쩌면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그 아이가 착각한 건 아닐까? 남편도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한 건 아닐까? 아니면 나는 생각을 이어가지 못했다. 생각이 끝까지 가버리면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때 등 뒤에서 누군가가 말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나는 놀라 뒤를 돌아봤다. 가로등 불빛 사이로 어딘가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비에 젖지 않은 우산을 들고 있었다. 이 밤에 이곳에서 이 남자가 우산을 쓸 이유가 없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다. 그 무표정이 오히려 더 섬뜩했다. 나는 숨을 삼켰다. 남자는 천천히 한 걸음 다가오며 말했다. 그 집에 젊은 여자 있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몸서리가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그 아이, 찾고 있던 사람이 많을 겁니다. 순간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 전기가 튀듯 번쩍했다. 그 아이가 남편을 향해 했던 말, 가방 속 사진, 남편의 침묵, 마을 사람들의 소문, 그리고 지금 이 남자의 말, 모든 조각이 붙잡기 싫은 그림처럼 하나로 이어졌다. 나는 의식적으로 침을 삼켰다. 이 남자가 누군지, 왜 내가 있는 곳을 알고 찾아왔는지, 내가 왜 이 순간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 아마 다음 순간에 알게 될 것이다. 여기서 도망쳐야 한다. 그 순간 남자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다. 그 아이, 아버지를 찾으러 온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내 발목을 붙잡는 어둠 같은 말이었다. 나는 숨조차 쉬지 못한 채 눈을 크게 떴다. 그리고 깨달았다. 지금까지 내가 본 것들은 이 이야기의 진짜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버스 정류장에서 만났던 그 남자가 사라지고 난 뒤 나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비는 점점 잦아들고 있었지만 내 마음속 폭우는 여전히 멈출 기미가 없었다. 남편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혹시 그 젊은 여자 곁에서 무슨 말을 나누고 있을까? 그 아이가 왜 그를 아빠라고 했는지 남편은 알고 있었던 걸까? 나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생각이 더 깊어질수록 내 구멍난 마음속으로 어둠이 파고들었다. 나는 더 이상 이대로 있을 수 없었다. 그 남자가 말한 것이 사실인지, 남편에게 숨겨진 진짜 과거가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에는 힘이 없었지만 몸은 스스로 산을 향해 움직였다.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에 대한 의심은 사람을 이렇게까지 약하게 만든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다. 산 중턱까지 올라갔을 때 발밑에서 돌 하나가 굴러 떨어졌다. 산길을 올라오는 외지인의 발소리였다.
순간 나는 뒤를 돌아봤다. 아까 그 남자일까? 그 젊은 여자를 찾는다는 낯선 말투. 그 표정 없는 얼굴. 하지만 길 위에는 아무도 없다. 머릿속만 시끄럽게 울릴 뿐. 나는 다시 산길을 올랐다. 집 근처에 다다랐을 때 장작 옆에 던져져 있는 남편의 작업복이 눈에 들어왔다. 젖어 있었다. 빗물이 아니었다. 아까 내가 집을 떠날 때는 작업복이 벽에 걸려 있었다. 그럼 남편은 나를 찾으러 나갔던 걸까? 그런데 왜 나는 그를 보지 못했지? 나는 조심스럽게 작업복을 들어 올렸다.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빠져나왔다. 작은 종이 쪽지였다. 접힌 흔적이 여러 번 있었다. 오래 들고 다닌 종이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쪽지를 펼쳤다. 거기엔 글씨가 있었다. 저를 마지막으로 만났던 분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름 하나. 그 젊은 여자의 어머니 이름이었다. 나는 종이를 손에 쥐고 숨을 멈췄다. 이 글씨, 남편의 글씨였다. 분명 남편이 쓴 글씨였다. 나는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다.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이 쪽지를 언제 썼던 걸까? 왜 이런 걸 가지고 있었을까? 젊은 여자의 어머니를 찾으려 했던 이유는 그 여자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남편이 그걸 몰랐다는 말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찾으려 했던 걸까? 머릿속이 빠르게 어두워졌다. 나는 뒷문으로 조심히 들어섰다. 집 안은 고요했다. 남편의 신발도 없었다. 아마 나를 찾아 산 아래로 간 것 같다. 하지만 나는 남편을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었다. 이제는 내가 직접 확인해야 했다. 나는 등을 곧게 세우고 안방 쪽으로 걸어갔다. 안방은 젊은 여자가 잠들어 있을 만큼 조용했다. 나는 방문을 살짝 밀었다. 문이 미세하게 삐걱 소리를 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등불 아래에서 젊은 여자가 천천히 눈을 뜨고 있었다. 그 눈빛이 어딘가 내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그 아이가 말했다. 아줌마 돌아오셨네요. 목소리는 약했지만 내 마음을 찌르는 힘은 충분했다. 나는 말없이 다가갔다. 그녀는 나를 보며 잠시 머뭇거리더니 천천히 품에 간직한 가방을 내밀었다. 저 이거 아줌마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숨을 삼켰다. 남편에게서 떨어진 그 사진. 그와 연결된 것이 분명했다. 나는 손을 뻗어 가방을 받았다. 가방은 생각보다 무거웠다. 빗물이 스며든 무게가 아니었다. 일생의 사연이 눌어붙은 무게였다. 나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꺼내기 시작했다. 사진 한 장, 편지 봉투 하나, 그리고 더 깊은 곳에서도 종이 한 장이 구겨진 채 나왔다. 나는 그 종이를 펼쳐들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몸이 굳었다.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미안합니다. 당신의 딸을 끝까지 지키지 못해서. 그 밑에는 또박또박 쓰인 이름이 있었다. 남편의 이름이었다. 나는 미세하게 숨을 들이켰다. 눈앞이 흐려졌다. 젊은 여자의 어머니를 향한 편지였다. 그것도 아주 오래전에 써둔 편지. 그때 내 머릿속에 아까 그 남자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 아이, 아버지를 찾으러 온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말이 내 온몸을 끌어당겼다. 나는 가방 깊은 곳에서 마지막으로 남겨진 작은 상자를 꺼냈다. 반지를 담는 상자 같은 크기였다. 상자를 열자 작은 실타래가 하나 들어 있었다. 붉은 실, 소녀가 손목에 감고 다닐 만한 실팔찌였다. 오래되고 낡아서 실이 몇 가닥 끊어져 있었다. 나는 실팔찌를 손에 쥐었다. 그 순간 젊은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거
엄마가 제가 어릴 때 계속 차고 있으라고 했대요. 나는 머리가 멍해졌다. 이 실색을 보고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었다. 20해 전 비에 젖어 있던 그 여자의 손목. 그 여자는 아기의 손목에 빨간 실을 감아주고 있었다. 그 말을 하지 못한 채 남편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던 그 여자. 잠시 나는 숨을 쉬지 못했다. 그 순간 젊은 여자가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아줌마, 사실 저 아빠 찾으러 온 거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손에 쥔 빨간 실에서 손을 떼지 못했다. 등불이 흔들리며 그녀의 눈동자 속 공포가 흔들렸다. 그리고 그녀는 나지막하게 한마디를 더했다. 누가 절 찾고 있어요. 그 말이 방 안을 쥐어뜯는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실타래를 놓치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젊은 여자의 마지막 말이 내 귓가를 오래 붙잡고 있었다. 누군가가 그녀를 찾고 있다는 말. 그 말 속에 담긴 공포가 마치 내 속으로 스며드는 느낌이었다. 나는 실타래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젊은 여자는 힘없이 기침을 하며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방 안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다. 등불의 불꽃이 기척도 없이 흔들리는데 그 작은 흔들림마저 불안하게 보였다. 나는 젊은 여자에게 다가가 담요를 덮어주며 조용히 물었다. 누가 너를 찾고 있다는 거니? 그녀는 잠시 주저하다가 입술을 깨물었다. 아줌마, 제가 어디로 가든 누가 절 따라다녔어요. 얼굴은 잘 안 보였는데 계속 같은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 말이 내 등줄기를 차갑게 훑었다. 그 남자, 버스 정류장에서 우산을 쓰고 나타나 나에게 말을 걸던 그 사람. 젊은 여자를 찾는다는 말투. 아버지를 찾으러 온 게 아닐 수도 있다던 말. 나는 그 사람이 다시 떠올랐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그 사람이 너한테 뭐라고 했니? 젊은 여자는 눈을 잠시 감았다가 떠올렸다. 저보고 가방 안에 있는 걸 내놓으라고 했어요. 그걸 안 주면 찾던 사람한테 넘긴다고요. 나는 숨을 삼켰다. 가방, 방금 내가 펼쳐놓았던 사진들, 편지, 실팔찌, 단순한 추억의 물건들이 아니었다. 나는 목이 말라 입술을 적셨다. 그리고 방 안을 둘러봤다. 남편은 아직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신발도 없었다. 그가 산 아래로 갔다면 왜 우리 둘의 진실을 남기고 갔을까? 문득 방구석 이불 모서리에 젖어있는 작은 자국이 눈에 들어왔다. 단순히 비에 젖은 걸까? 아니면 이 집안에 누군가 더 다녀간 걸까? 나는 젊은 여자에게 가만히 물었다. 혹시 남편 말고 다른 사람이 집에 왔던 적 있어?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까 아줌마 나가신 뒤에 창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났어요. 나는 숨이 턱 막혀왔다. 그리고 누가 창문을 열려고 했어요. 그 순간 내 심장이 바위처럼 굳어졌다. 이 집을 아는 사람만 창문이 그 자리에 있는 걸 아는 법이다. 낯선 사람이 어둠 속에서 창문 손잡이를 더듬는다는 것은 목적이 있다는 뜻이다. 나는 손을 비틀어 쥐었다. 주먹 속에서 손톱이 파고들 만큼 강하게. 그때 바깥에서 나뭇잎을 밟으며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젊은 여자가 움찔했다. 나는 이불을 덮어주고 천천히 방을 나왔다. 집 안은 어두웠고 내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조용했다. 현관 맞은편에 있는 작은 방. 그 방에 남편의 물건들이 있었다. 나는 등을 곧게 세우고 그 방으로 걸어갔다. 문을 열자 장작 냄새와 오래 묵은 종이 냄새가 섞여 올라왔다.
남편이 몇십 년을 고집스럽게 붙잡아온 물건들. 작은 상자, 낡은 노트, 종이 뭉치. 나는 상자 하나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거기에는 희미하게 바랜 사진 몇 장과 찢어진 신문 한 조각이 들어 있었다. 신문 조각 위에는 글씨가 손으로 동그랗게 둘러져 있었다. 미혼모 숨진 채 발견 산길에서 시민 신고. 나는 숨을 들이켰다. 신문 발행 날짜는 20해 전, 그날 바로 다음 날이었다. 아기와 함께 산길에 있던 그 여자. 나는 그녀가 그냥 남편이 돕다가 놓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었다. 하지만 남편이 그 기사를 오려 보관하고 있었다는 건 이 사건에 더 깊이 발을 담갔다는 뜻이었다. 왜 이걸 말하지 않았을까? 왜 모두를 속이고 살았을까? 나는 신문을 내려놓고 노트를 펼쳤다. 페이지 여기저기 남편이 쓴 글씨가 있었다. 찾아야 한다. 그날 내가 지켜주지 못했다. 아이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손끝이 떨렸다. 남편이 그 여자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감히 상상할 수 없었다. 그때 현관 밖에서 아주 미세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나는 노트를 덮고 몸을 일으켰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집 앞을 서성이듯 움직이고 있었다. 남편인가? 아니면 아까 젊은 여자를 쫓던 그 남자인가? 나는 조심스럽게 문 앞으로 다가갔다. 손잡이를 잡을까 말까 망설이는데 밖에서 누군가 아주 낮게 속삭였다. 여기 맞지? 목소리는 낯설 정도로 부드러웠지만 내 머리카락이 곤두설 만큼 소름 끼치는 톤이었다. 나는 숨을 멈췄다. 여기 맞아. 그 아이가 숨어 있는 곳. 문틈이 아주 조금 흔들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뒤로 물러갔다. 그 사람이 돌아간 건지, 잠시 숨어 있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다. 나는 등불을 붙든 채 내가 믿던 이 집이 이제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두 눈으로 실감했다. 남편의 비밀, 젊은 여자를 쫓는 누군가, 그 산속에서 들린 속삭임, 모든 것이 한 방향을 향해 가고 있었다. 난 이제 안다.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남편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가 어떤 진실을 말해줄지, 그리고 그 진실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아직 자신이 없다. 나는 천천히 창문 너머 어둠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어떤 그림자를 보았다. 남편이 아니었다. 창밖에서 사라진 그림자의 흔적이 아직도 내 가슴 안쪽을 긁고 있었다. 손에 힘이 들어가 떨려오는 걸 멈출 수가 없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오히려 소리를 만들어냈다. 나뭇가지가 바람에 긁히는 소리, 돌틈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 내 심장 소리까지. 나는 다시 방 안을 돌아다니며 남편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그의 물건이라면 어딘가에 더 많은 단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때 작은 서랍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평소 남편이 절대 열지 못하게 하던 서랍. 오늘은 그 어떤 허락도 필요하지 않았다. 나는 서랍 손잡이를 잡고 조심스레 당겼다. 서랍 안쪽에는 노랗게 변색된 종이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봉투 겉면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절대 열지 말 것. 하지만 나는 이미 열어야만 하는 사람이다.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몇 개의 오래된 서류와 수척해 보이는 여자의 사진이 있었다. 나는 사진을 꺼내들자마자 여자의 목에 걸린 작은 실팔찌를 보았다. 그것은 젊은 여자가 가지고 있던 팔찌의 완전한 형태였다. 실의 색, 매듭의 모양,
달아있는 방향까지 똑같았다. 나는 눈을 크게 떴다. 이 팔찌는 그저 유년 시절의 사연이 아니라 무언가를 전달하기 위한 상징처럼 보였다. 그리고 사진 속 여자의 뒤편 흐릿하게 찍힌 남자의 그림자가 있었다. 그 그림자 속 실루엣은 가로등 아래에서 나에게 말을 걸었던 그 남자의 실루엣과 너무 닮아 있었다. 숨이 턱 막혔다. 그 남자가 단순히 젊은 여자를 쫓는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봉투 안 서류들을 더 깊이 뒤졌다. 그러다가 가장 밑바닥에서 이상한 서류 하나를 발견했다. 처음 보는 이름, 처음 보는 주소, 그리고 제목, 출생신고서 재발급 요청, 발행 날짜는 20해 전. 그리고 아버지 이름 칸에 적혀 있는 이름을 보자 손에 든 서류가 흔들렸다. 남편의 이름이었다. 나는 종이를 떨어뜨릴 뻔했다. 숨을 들이마셨지만 깊게 들어오지 않았다. 그가 출생신고까지 하려 했던 이유, 아이가 어디 있는지 찾으려 했던 이유, 죽은 엄마의 유품을 모아두었던 이유, 모든 것이 한쪽으로 기울어졌다. 그 아이가 그에게는 책임이었는지 아니면 그 이상이었는지 그것만은 아직 모르겠다. 나는 현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바깥바람이 살짝 틈새로 스며들고 있었다. 손잡이가 아주 조금 어긋나 있었다. 누군가 아까 이 문을 분명히 잡아당겼었다. 그 순간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젖은 흙 위를 밟는 묵직한 소리. 나는 무의식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젊은 여자는 이불 속에서 작은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웅크렸다. 그리고 다음 순간 문 밖에서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 맞지? 나는 숨을 멈추었다. 너희들 도망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그 목소리는 절대 처음 듣는 목소리가 아니었다. 버스 정류장에서 나에게 다가왔던 그 남자. 나는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다가가 틈 사이로 바깥을 바라봤다. 비에 젖은 땅 위, 흙먼지가 묻은 바지, 그리고 우산 없이 서 있는 남자 하나. 남자는 천천히 집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나는 숨을 죽이며 그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남자의 얼굴 위에는 20해 전 젊은 여자의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잠시 지나가듯 본 적 있던 그 얼굴이 얹혀 있었다. 그는 그 여자의 가족이었다. 그 남자가 낮게 말했다. 그 아이, 우리 집안에서 도망치네요. 나는 문틀을 붙잡았다. 젊은 여자는 이불 속에서 숨을 멈춘 채 떨고 있었다. 남자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가 찾는 건 아버지가 아니라 진짜 주인이다. 그 말은 방 안의 공기를 갈라놓았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사실은 딱 절반뿐이었다. 진짜 비밀은 이제부터였다. 문 밖에서 들려오던 남자의 목소리는 어둠 속으로 스며들듯 천천히 멀어져 갔다. 그러나 그가 남기고 간 말의 잔향은 방 안에 오래 남아 내 귀를 짓눌렀다. 그 아이는 도망친 애다. 우리가 찾는 건 아버지가 아니다. 진짜 주인이다. 나는 그 말들 사이에서 내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 왜 이 집이 갑작스레 위험해졌는지 조금씩 실마리를 잡기 시작했다. 하지만 머리가 정리되기엔 몸이 너무 떨리고 있었다. 젊은 여자는 이불 속에서 작은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들썩거릴 때마다 내 마음도 함께 흔들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가 담요를 덮어주며 물었다. 너
너를 쫓는 사람들이 누군데 그러는 거니? 그녀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입술을 깨물더니 마침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줌마, 그냥 제가 잘못 태어난 거예요. 잘못 태어났다. 그 말이 너무 가볍고 너무 무겁게 느껴졌다.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잘못 태어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니? 누가 그런 말을 했어? 젊은 여자는 고개를 흔들었다. 마치 그 말조차 누군가에게 들키면 안 되는 것처럼.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제가 오면 집안이 망한다고요. 절 보면 죽는다고. 그래서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그녀가 왜 빨간 실팔찌를 손목에 감고 있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 실은 단순한 추억의 표시가 아니라 부적이었다. 어떤 절박한 마음이 이어붙인 아이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끈이었다. 그때 문득 집 뒤쪽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즉시 몸을 일으켰다. 젊은 여자의 손이 내 옷자락을 잡았다. 아줌마, 나가지 마요. 그녀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다. 어둠 속에 누가 있는지 둘 다 알고 싶지 않은 기분이었다. 그렇지만 지금 가장 두려운 건 그 남자도 아니었고 젊은 여자의 기구한 사연도 아니었다. 남편이었다. 남편이 없었다. 그가 산 아래에 있을 수도 있고 이 집 근처 어딘가에 몸을 숨기고 있을 수도 있었다. 아니면 그 남자에게 붙잡힌 건지도 모른다. 나는 창문 틈으로 밖을 살폈다. 비는 잦아들고 있었지만 안개가 산속을 메우기 시작했다. 안개 사이로 움직이는 형체 몇 개가 어른거리다 사라졌다. 그리고 아주 밝은 손전등 불빛 하나가 나무 사이를 비췄다. 나는 숨을 삼켰다. 그 남자가 돌아온 것이다. 그가 여전히 집 주변을 서성이며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나는 급히 이불을 옆으로 밀고 젊은 여자에게 속삭였다. 우리 여기서 벗어나야 해.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줌마, 그 사람. 아줌마도 알고 있는 사람 같아요. 아까 밖에서 들은 목소리. 아줌마도 기억나죠? 나는 그 말을 듣고 목을 대가 당겨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 목소리는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었다. 젊은 여자의 어머니 장례식장. 내가 잠시 들렀던 그 자리에 있던 남자. 침묵만 하고 서 있던 굳은 얼굴의 남자. 그때는 별 의미 없이 지나쳤지만 그 목소리가 지금 내 문 앞까지 온 것이다. 나는 젊은 여자의 손을 잡았다. 너, 솔직히 말해줘. 그 남자가 누구야?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엄마의 친정 쪽 사람이에요. 나는 그 말에 숨을 들이켰다. 근데 왜 널 쫓아와? 그녀는 조심스레 고개를 들었다. 저를 되돌려달라고 했어요. 엄마가 데려와선 안 될 애라고. 엄마가 죽고 나서 계속 절 찾아다녔어요. 되돌려달라고. 아이를 되돌려달라고. 20해가 지난 지금까지. 그 말은 단순한 집착을 넘어 광기에 가까운 울림이 있었다. 그때 밖에서 완전히 새로운 소리가 들렸다. 낯익은 소리, 익숙한 음색, 젖은 흙을 밟으며 천천히 다가오는 발걸음. 나는 그 순간 온몸이 떨렸다. 남편이었다. 나는 젊은 여자를 향해 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조용히 시켰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으로 다가갔다. 문틈 너머 남편의 숨소리가 들렸다. 그는 숨이 가쁘고 지쳤고 달려온 듯했다. 나는 얼른 문을 열었다. 여보. 하지만 문을 여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남편의 옷은 찢겨 있었고
손등에는 긁힌 자국이 여러 겹 있었다. 입술 옆에는 피가 번져 있었다. 그리고 그의 뒤쪽 안개 속에서 누군가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남자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정희야, 절대 문 닫지 마. 남편의 시선은 내 뒤가 아니라 내 옆을 향하고 있었다. 그 시선을 따라갔을 때 나는 머리가 새하얘졌다. 아까 그 남자가 집 안까지 들어온 것이다. 젊은 여자의 비명이 뒤에서 터져 나왔다. 그리고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집은 이제 공격을 받는 곳이었다. 숨을 곳이 아닌 감춰진 진실의 중심이었다. 문이 흔들렸다. 방 전체가 울리는 소리가 뼛속 깊이 박혔다. 나는 본능적으로 젊은 여자를 뒤로 숨겼고 남편은 문 앞에서 숨을 몰아쉬며 몸을 지탱했다. 문 밖 안개 사이에서 그 남자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기척없이 다가오는 발소리, 젖은 흙 냄새와 함께 스며드는 긴장감. 그 그림자는 20해 전의 밤을 그대로 끌고 오는 악몽 같았다. 그 아이 내놓으쇼. 그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찢었다. 남편이 낮게 말했다. 안 돼.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고 손등엔 긁힌 자국이 깊게 패여 있었다. 하지만 그 눈동자 속에는 내가 모르는 공포가 들어 있었다. 그 남자가 한 발 다가섰다. 20해 전에 너 그 여자를 두고 도망쳤지. 그 죄를 아직도 숨길 줄 알았나?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을 들이쉬는 것도 잊었다. 도망쳤다고? 나는 남편을 바라봤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다. 젊은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아줌마 가지 마요, 제발. 나는 그녀에게 손을 뻗으려다가 멈춰버렸다. 내 몸은 남편과 그 남자의 대화에 묶여 움직이지 않았다. 남자가 피식 웃었다. 그래, 이제 말해보자고. 20해 전 내가 그 여자를 죽게 만든 얘기. 내 심장이 철렁 떨어졌다. 온몸이 얼어붙었다. 남편이 떨리는 입술을 열었다. 정희야, 미안하다. 나는 숨을 삼켰다. 그날 그 여자가 날 찾아왔어. 이 아이만은 지켜달라고. 그런데 남편의 눈이 추락하듯 흔들렸다. 그 사람이 나타났어. 저 사람. 그는 문틀 넘어 서 있는 남자를 가리켰다. 나한테 그랬지. 이 여자 건드리면 내가 죽는다. 아이는 저주다. 그 집안에서 절대 나가선 안 된다. 남편의 목이 떨렸다. 그리고 난 도망쳤어. 그 말은 마치 내 가슴에 돌을 던지는 것처럼 묵직하게 떨어졌다.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여보, 당신이 그 여자를 버린 거야? 남편은 나를 보지 못했다. 그저 바닥만 바라봤다. 난 너무 무서웠어. 남자의 비웃음이 이어졌다. 그래, 그 겁쟁이가 도망쳤지. 여자는 아기를 안고 뛰다 쓰러져 죽었다. 그리고 이 겁쟁이는, 그 남자는 젊은 여자를 가리켰다. 저 애를 고아원 문 앞에 던져놓고 도망갔다. 나는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다. 남편이 아니라 눈앞에 이 남자가 한 말이 더 믿기 힘들었다. 남편이 고아원 앞에 아이를 버렸다고? 젊은 여자가 울먹이며 말했다. 아줌마, 그 사람이 절 버렸다고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남편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울먹였다. 미안하다. 내가 살아남으려고 널 버렸다. 그 순간 내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찢어졌다. 내가 30년 동안 믿어온 남편이라는 사람, 평생 한 번도 나를 속이지 않았다고 믿었던 그 사람. 그는 20해 전 도움을 요청한 여자를 버리고
그 여자의 아이까지 버리고 도망친 사람이었다. 남자가 한 발 더 다가왔다. 그러니 이제는 되찾아야지. 그 애는 우리 집안의 짐이다. 내 놈이 버린 짐 말이다. 젊은 여자가 소리쳤다. 전 짐 아니에요. 전 그냥 살고 싶었어요. 남편은 몸을 떨며 남자 앞을 막아섰다. 그때 나는 도망쳤지만 이번엔 안 도망칠 거야. 그 말에 남자가 비웃었다. 이번엔? 내가 이번엔 막을 수 있을 것 같나? 남편의 손이 떨렸다. 그러나 그 눈빛은 20해 전의 겁쟁이가 아니었다. 남자는 손을 뻗어 남편을 밀쳐냈다. 남편의 몸이 벽에 부딪히며 흔들렸다. 젊은 여자가 비명을 질렀다. 나는 본능적으로 앞으로 뛰었다. 남편이 피투성이 손을 들어 말했다. 정희야, 이 아이, 제발, 지켜줘. 그 순간, 남자가 손을 치켜들었다. 방안 공기가 찢어질 듯 긴장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게 터질 듯 흔들렸다. 남자가 손을 들고 다가오는 순간, 남편이 마지막 힘을 짜내듯 그의 팔을 붙잡았다. 그만해. 이 아이는 이제 내 것도 아니야. 남자는 남편을 노려보았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해. 남편은 흔들리는 몸을 세우고 말했다. 난 도망친 죄인이야. 그 여자를 버렸고 이 아이도 버렸어. 하지만 그래서 이제는 지켜야 해. 남편의 말은 마치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고백 같았다. 젊은 여자가 흐느꼈다. 아저씨, 왜 그랬어요? 남편은 울먹이며 무릎을 꿇었다. 내가 무서웠다. 그날 난 내 울음소리조차 감당할 수 없었어. 내가 데리고 가면 저 사람이 나를 죽일 것 같아서. 그래서 널 버렸어. 그 말은 마치 내 심장을 쥐어짜는 듯했다. 우리가 30년 함께 살아온 남자. 착하고 성실하고 묵묵히 일만 하던 남자. 그는 그날 살기 위해 한 여자를 버리고 아기까지 버리고 도망친 사람이었다. 그것이 20해 동안 그를 괴롭힌 실체였다. 추격자 남자는 이를 악물었다. 그래, 그게 진실이지. 넌 겁쟁이야. 여자를 죽게 만든 놈. 아이를 버린 놈. 남편은 울음을 터뜨렸다. 그렇다. 난 겁쟁이다. 그래서 늦었지만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한다. 그 말에 내 가슴이 무언가로 울컥 채워졌다. 나는 남편의 팔을 잡았다. 여보, 그래, 당신 죄인 맞아. 근데 이 아이는 이젠 우리가 지켜야 해. 남자가 이를 갈며 말했다. 둘 다 미쳤군. 이 아이는 저주다. 나는 처음으로 그 남자에게 한 발 다가섰다. 저주는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이는 저주가 아니에요. 상처예요. 어른들이 만든 상처. 그 남자의 눈빛이 흔들렸다. 돌아가시오. 나는 말했다. 이 아이는 우리가 지킬 거니까. 남자는 한참을 우리를 노려보다 마침내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남편은 조용히 쓰러지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젊은 여자가 달려가 그의 옆에 앉았다.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하다. 나 때문에 내가 이런 삶을 살게 돼서. 젊은 여자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그냥 누가 날 붙잡아줬으면 했어요. 나는 두 사람 옆에 조용히 앉았다. 우리는 20해 동안 뒤엉켜 있던 죄와 억울함과 상처 위에
새로운 선택을 내려야만 했다. 남편은 말했다. 정희야,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오늘은 못해. 하지만 나는 젊은 여자의 손을 잡았다. 이 아이만은 당신 죄 때문에 더 상처받게 두지 않을 거야. 남편의 눈이 젖었다. 햇빛이 산 너머에서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다. 밤이 끝나고 아침이 온다. 모든 진실이 드러난 그 뒤에서 우리는 각자의 죄와 상처를 끌어안고 새로운 가족이라는 길 앞에 서 있었다. 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피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마음이 가족을 만든다는 걸 이제는 알겠어요. 그 순간 젊은 여자가 내 손을 꼭 잡았다. 남편도 울음을 참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이제 우리는 죄의 무게를 서로 나눠들며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편의 선택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내의 결정은 옳았다고 보시나요? 그리고 가족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니어 오디오북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